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놓고 국회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데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밤샘 농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고된 오후 2시쯤 국회의장실 앞 복도. 네 줄로 열을 맞춰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중립하고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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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중진 의원들도 따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여 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선 곧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 방통위원장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맞섰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3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와 마약 사건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석 검사의 탄핵 소추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의회 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럼 국회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하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잠시 뒤인 밤 9시부터 이곳 로텐더홀에 모일 예정입니다. 간단한 의원총회를 하고 바로 밤샘 농성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은 당직자들이 농성했을 깔개와 핫팩, 스피커 그리고 국회의장 사퇴 촉구라고 적힌 입간판을 제 뒤로 보이는 본회의장 입구로 분주히 옮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곳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밤 9시부터 의원 절반이, 내일 새벽 2시부터는 나머지 절반이 농성에 나서는데 내일 아침 7시 의원총회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네, 국회에서 표결을 막겠다며 연주화 농성에 나서는 장면이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총력저지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날에 바로 처리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여당이 무제한 토론을 취소하고 본회의를 그냥 끝내버리는 전략을 쓰면서 민주당이 표결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묘수였는데 이번에는 내일 본회의를 그때처럼 막을 수단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여당은 의석수에 밀려서 사실상 탄핵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이 부당하다고 여론에 호소하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도 압박을 가하려는 차원입니다. 결국 탄핵안의 운명은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텐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본회의에 보고됐으니까 24시간이 지난 내일 2시 반 이후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합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오전 의사일정 변경 사실을 공고했는데 일단 내일 2시 본회의 개의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당으로서는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본회의 회의를 막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의장이 출근을 못하도록 공간을 점거한다, 의장 집무실을 점거한다 이런 과격한 의견들도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당내에서는 실제 점거까지는 지나치다 이런 입장도 있어서 밤새 대응책을 더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까지 대장동 일당과 유착됐다며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라면.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고인석에선 김용전 부원장. 1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갈래. 재작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무렵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중간 전달자가 빼먹은 돈을 빼고 6억 원이 최종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중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명절해줬다는 2천만 원은 진술이 부정확하고 시의원 임기가 끝나던 무렵 건너간 1억 원은 뇌물이 아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자금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정치인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판결이 나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정치 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전달자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년 전부터 작심한 듯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선봉에 서왔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법원은 대체로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폭로가 겨냥해온 이재명 대표의 다른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10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의형제라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붙여 자신을 감시하는 데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며 거침없는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회유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선처를 기대하고 말을 바꾼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변심의 이유가 아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그 자체를 사안마다 믿을만한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장동 일당들과 구체적인 진술이 일치하고 정황이 맞으면 유 전 본부장 말을 믿을만하다고 봤습니다. 첫 재판에서 개발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인정되면서 다른 수사와 재판에도 이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불법 정치자금의 수혜자로서 또 대장동 이익 428억 원 약속의 정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진술만으로 이 대표의 처벌이나 유무죄 여부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처도 밝혀진 게 없어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또 3인방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약정설에 대해서도 유동규 외에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물론 돈을 주기로 했다는 김만배 씨조차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추가 수사나 다른 재판에서도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다른 정황들이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에 이재명 대표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은 돈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곧장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면서 김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일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을 끌어모을 정도로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했는데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과 같습니다.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김 전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된 건 총선을 4개월 앞둔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엔 분명 악재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 문제 역시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 돈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최측근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반등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2.1% 또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 지난 2월 2.4% 전망에서 수정치가 나온 석 달마다 매번 0.1%포인트씩 낮추더니 2.1%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우선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도 함께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0월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올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더 뛴 여파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지갑을 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비가 상당히 지금 침체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소비가 내년도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좀 위축될 가능성. 그나마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7.9% 늘어난 6,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21.9%나 증가하며 반등할 거란 전망입니다. OECD는 미국과 중국의 회복세도 강할 거라면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1%에서 2.3%로 최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딩 파트너가 미국하고 중국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어떤 그 성장률 전망치를 OECD에서 높였거든요. 한국은행은 2년 뒤인 2025년 경제 전망도 이번에 처음 공개했는데 경제 성장률 2.3%, 물가 상승률 2.1%로 내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3.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7차례 연속 동결 결정인데요. 네,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나 가계부채가 불안하고 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 PF 등 금융 부실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 올 들어 7번째입니다. 대신 현재의 연 3.5%의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6개월보다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을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이 긴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먼저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3.6%로 수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높은 2.6%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목표치인 2%에 수렴하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은 돼야 한다는 게 한은 전망입니다. 하마스 전쟁 이전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여름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패스가 그냥 점프한 겁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당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던 금통위원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습니다. 국내 투자와 소비 등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부동산 PF 등 자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에는 국내외 금리 역전으로 부담감이 큰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내수 침체 속도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불안한 국제유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적으로 발송이 되면서 새벽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장미쁨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동경주 나들목.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가 갑자기 아래 위로 요동칩니다. 같은 시간 주변 주유소 바닥도 출렁이듯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진앙지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부근. 진앙지 주변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땅 흔들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막 확 지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옷을 막 저 입었다고. 그 실이 막 보한 게 막 꽉 찌게 돼. 그래가 또 저 한 대 문을 또 열어 잡았지. 열어 잡았지. 그것을 막 깔았대. 그때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알로 저쪽 옆으로 지나가더구나. 제가 있는 이곳 뒷산 너머가 진앙지로 알려진 입천리입니다. 진앙지 인근 산 아래에 1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벽면에 금이 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우측으로 한번 흔들고 좌측으로 한번 두 번 흔들더라고. 침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2번을 심하게 흔들더라고. 이제 화장실 가가 불러 켜놓으니까 금이 쫙 가버린 거야.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경북에서 59건, 울산 45건, 대구 15건, 부산 7건 등 전국에서 총 132건이 접수됐습니다. 7차례 여진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앙지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첨성대를 포함한 주요 문화유적도 피해가 없었는데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은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적으로 기상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발생 30여 분 뒤 재난 문자를 발송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강했고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한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사상 최대의 지진 피해를 겪었던 경주와 포항 시민들은 혹시나 더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지진의 원인이 뭔지, 또 추가적인 여진이나 강진의 가능성은 없는지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시 입천리 일대를 인공위성으로 분석한 영상입니다. 가운데 야트막한 구릉지 주변이 진앙입니다. 이곳 지하에는 수많은 단층, 그러니까 갈라진 땅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킨 원인은 연일 구조선 또는 울산 단층의 가지 중 하나로 불리는 단층대입니다. 이 단층대는 수천만 년 전 한반도와 일본이 분리되며 이 동해가 만들어질 때 생긴 균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반대 방향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가 확장이 됐다가 지금 이제 닫히는 시기로 접어들어서 결국은 압축 응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단층에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연일 구조선을 따라 지금까지 10여 개의 활성 단층, 그러니까 살아있는 단층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반경 32km 이내에 위치한 활성 단층도 확인된 것만 9개나 됩니다. 그중 이번 지진의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말방 분절의 모습입니다. 분절이란 지진이 날 때 한 번에 움직인 단층 구간입니다. 암벽을 따라 비스듬히 누운 줄무늬가 활성 단층입니다. 아래쪽 단층 면을 타고 위쪽 지층이 왼쪽으로 11m나 이동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최근인 제4기에 규모 6.5에서 7의 지진이 발생한 흔적입니다. 이번 지진도 이들 단층 중 하나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지진은 울산 단층대 말방 분절의 이 지하에서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그 동편에 있는 와읍 분지의 경계 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추가 여진이나 강진 가능성입니다. 이 지도에서 검은 점 하나하나는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난 곳입니다. 검은 점이 밀집된 곳에 경주와 포항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죠. 이곳이 이번에 지진이 난 곳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45년간 이곳 반경 10km 안에서 282회의 지진이 집중됐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주변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규모 6.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규모 6.7 정도의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진학자들은 새벽을 흔든 이번 지진이 보내는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에서 불이 나서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자승 스님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하는 소신 공양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성의 칠장사에서 불이 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불은 스님들 숙소인 요사체에서 시작돼 3시간 만에 꺼졌는데 현장에서 자승 스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33대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인물로 조계종의 고위 인사입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구체적인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칠장사에 온 자승 스님은 주지 스님을 만난 뒤 요사체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요사체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승 스님의 차 안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 2장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한 것이니 경찰분들은 검시할 필요가 없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모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명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찰 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주지 스님 등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별도로 칠장사를 찾았는데 자승 스님이 불교계 유력 인사인 만큼 테러 및 안보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종단의 안정과 불교의 뜻을 전파하길 바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하는 소신 공양을 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칠장사를 찾은 동료 스님들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비스럽고 인품이 좋지. 현장이 뭐 비참하다고 그럴까 뭐 처참하다고 그럴까. 자승 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종단장 형식으로 조계사에서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다음 달 3일 오전에 예정됐고 불교식 화장인 다비는 자승 스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송정훈 기자입니다. 12월을 하루 앞둔 오늘 올 가을 들어 가장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은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지만 이런 한파가 유독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연탄난로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하는 판자촌 주민들인데요. 실제로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초 화마가 핥히고 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주민 11명은 천막으로 된 임시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천막 안 기온은 8도, 4도인 바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인데 이제 뭐 열악하다 보니까 밤에 이제 자다 보면 체감 온도는 한 영하 20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워요. 이들이 의지하는 건 주워온 전기장판과 연탄 난로 하나. 하지만 연탄이 부족해 마음껏 쓸 수 없습니다. 연탄을 좀 펑펑 떼야 되는데 내년 봄까지 이걸 떼야 되니까 분명히 모자랄 거라는 걸 예상하니까는 서로 이제 그거를 눈치를 주는 거요. 천막보다 낫다지만 연탄 난로로 추위를 이겨낼 수 없는 건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2개인데 예. 이 193탄 이런 거 가지고는 저 밖에서 보여드리면 뭐 회전이 안 돼요. 전기장판 쓰고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우풍 없게. 낮에도 영하권이었던 오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선 부랴부랴 연탄을 들여놓습니다. 고지대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연탄은 겨울을 나는 유일한 땔감입니다. 그래서 저거 난방 킨다고 저거 사다 주고 가대요. 여기 난로도 있는데 이거 혹시 안 쓰세요? 늙으니까 뭘 알아야지. 킬지도 모르고 뭐. 현관문 위에 난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데도 마음껏 연탄 난로를 쓸 수도 없어 바지를 3겹씩 껴입습니다. 지난해보다 연탄값이 장당 약 100원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탄 기부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사실은 300만 장 목표를 했는데 후원이 좀 작년보다도 한 절반 정도 부족해서 지금 겨우 나눈 것이 한 160만 장 정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집은 전국에 약 7만 4천 가구. 이 중 90%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로 연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80이 넘고 또 눈이 어두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카드를 쓰기도 좀 어려울 때도 있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연탄에 의지하는 취약계층에게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송정훈입니다. 이어서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효한 위원장이 오늘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희생 요청에 응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공천관리 책임자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친윤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채택 여부를 명확히 하라는 압박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자신을 공천 관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 수용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게 차라리 자신에게 공천을 맡겨서 혁신안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는 압박으로 이를 통해 당의 변화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 출범 한 달 남짓이 됐지만 그동안 혁신위 무용론, 일각에선 조기 해체설까지 불거진 혁신위가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당의 입장은 명쾌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활동 종료를 전제하며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혁신위 주문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지도부 내에선 공천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혁신안과 무슨 상관이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혁신위 기한은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혁신위는 일단 조기 활동 종료에 대해선 결론 내린 바가 없다고 했지만 공식 요구를 거절당한 혁신위 동력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대통령실이 조직을 개편하고 5명의 수석 비서관도 모두 교체해 2기 참모진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책실도 부활시켰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 윤석열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2실장 5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이 정책실을 신설해 3실장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정책실장으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임 초 기존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을 줄이겠다며 폐지했던 정책실을 복원했는데 정책실은 경제, 사회, 과학 수석을 밑에 두게 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챙겨온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실로 확대하는 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수석비서관은 5명이 12월 4일자로 모두 교체됩니다. 정무수석엔 한우섭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엔 황상무 전 KBS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홍보수석엔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해 자리를 옮기고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기용됩니다.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수석 5명 가운데 여성은 없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각 개편도 가시화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관들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여름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단뿐만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에도 수사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안보실이 왜 이렇게 수사 결과에 집착했던 건지 윗선 개입 의혹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가안보실이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실이 그날 하루만 이렇게 연락 와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안보실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박 대령이 거부하자 이번에 안보실은 해병대 사령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권인태 해병대 정책실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직전인 7월 30일 오후 2시 18분쯤 안보실 행정관에게 전화가 와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말합니다. 장관 결재가 끝난 뒤엔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결재를 전후해 윗선 보고를 해야 한다며 급하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진술 조서에는 8월 9일이란 날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날짜를 비서실장이나 공보실장, 장군 참모들도 많이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또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장관이 누구에게인지는 모르지만 8월 9일에 보고하실 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했다며 진술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휴가였습니다.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한 직후인 8월 9일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것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 현안 보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더니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용을 할 때 여대 출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탈락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나흘 만에 3,000건 가까이 쇄도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기업들에 대해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글입니다. 본인을 금융회사 실무자로 소개한 글쓴이는 여대의 이력서는 다 걸러버린다며 자신은 여대 출신은 자기소개서도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28일 게임회사 넥슨코리아 앞에서 열린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을 두고 남성 비하 논란이 일자 결국 넥슨이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를 여성단체의 억지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난리칠수록 기업들은 더 안 뽑아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 회사도 그렇다는 다른 직장인들의 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용상 성차별이라며 이 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인증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노동부엔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관련 신고가 2,800건 접수됐고 현재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한 중견 금융사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3개 기업에 대해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차별 관행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즉각 실태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에 언급된 한 기업은 자신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출신 대학을 확인할 수 없어 여대 지원자를 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식용 개를 유통시키는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개 100여 마리를 내려놓으려다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에 개 200만 마리를 풀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조끼 차림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뒤엉켜 있습니다. 경찰 펜스를 넘어뜨리는가 하면 몸싸움도 빚어집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육견 사육 농민과 상인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1천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축산계 사육 농민과 종사자 100만 명의 생존권을 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대한육견협회는 오늘 집회 현장에 차량 30대에 개 100여 마리를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개를 실은 차량에 다가가자 경찰이 저지하며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개는 풀리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육견협회 관계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장에 폐업 지원금을 주고 업종 변경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당사자들인 자신들과의 논의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이라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그렇다 상황 저희들께 수긍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논의를 하고 우리 차차 진행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육견업 종사자가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육견 10여 마리를 우리째 두고 갔다가 회수되기도 했습니다. 개 사육하는 농민으로 개 반납을 합니다. 육견협회 측은 수일 내로 다시 집회를 열겠다며 일방적 추진이 계속되면 전국에서 사육되는 육견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겠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수리를 받으려고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맡겼는데 차를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선 엿새가 지나도록 해당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전남 목포의 수입차 서비스 센터입니다. 외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차에서 나온 남성은 트렁크도 열어 살펴본 뒤 마치 자신의 차인 것처럼 문을 잠그고 사라집니다. 1시간 뒤쯤 이 남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키로 차를 열고 운전석에 앉더니 이번에는 차를 몰고 서비스 센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고장난 차량이라 속도는 나지 않았고 200m도 못 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행인의 도움을 받아 멈춰선 차를 도로변에 세웁니다. 차 갑자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을 운전한 건 차주가 아니라 절도범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지난 20일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 있어야 할 차량은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은 이곳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차주는 견인 조치하겠다는 목포시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비스 센터에다가 정비하라고 그 차를 지금 맡겨놨는데 어떻게 차가 인도에 주차가 돼 있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차량은 지난 24일 사라졌는데 서비스 센터 측은 엿새가 지나도록 도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차주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면 공식적으로 좀 드리지 말씀드리고요. 차주분하고도 얘기되는 게 아직 없으니까. 차주로부터 블랙박스를 넘겨받은 경찰은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마치 귀농을 한 것처럼 속여서 시골에 농막을 짓고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온 IT 전문가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원이 30만 명에 달했는데 6년 동안 7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인적이 드문 한 시골 마을.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걸어갑니다. 이들이 다다른 곳은 허름한 농막. 하지만 안에 있는 건 농기구가 아닌 컴퓨터 등 IT 장비들입니다. 귀농한 것처럼 꾸며놓고 몰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로 쓴 겁니다. 경찰이 운영자 집에서 찾아낸 여행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거 한 100개씩이에요? 100개씩? 네, 이게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했던 운영자는 지난 2017년 회사를 그만둔 뒤 직장 동료와 함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6년 동안 모인 회원만 32만 명. 제휴를 맺은 성매매 업소는 무려 5,4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업소들에게는 불법 광고 대가로 매달 20에서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75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문 자금 세탁 조직에 인출을 맡겼습니다. 업소가 대포 통장에 입금을 하면 인출책들이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공유 오피스 등 제3의 장소에 가져오게 한 뒤 받아 챙겼습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집 이런 걸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난 7월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경찰은
이들 조직에 돈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고 5명을 붙잡아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집에서 발견된 현금 10억 7천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사건에 가담한 자금 세탁 조직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회의 시간 중에 있었던 폭언 논란으로 시작된 카카오의 내분이 사내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폭로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카카오 직원들이 회사의 회원권을 이용해서 마치 프로 골프 선수처럼 수시로 골프를 치고 다닌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카카오가 오늘 논란이 된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하고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컨트롤타워 격인 CA협의체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의 공개 비판은 이틀 전 시작됐습니다. 김 총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카카오가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이란 소문을 김범수 창업자에게 전달했다며 특정 부서는 한 달에 12번 프로 선수 수준으로 골프를 쳤고 관리부서 실장급이 20억 원 넘는 법인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관리부서 실장급 연봉이 경력이 더 많은 개발부서장의 2.5배라는 등 연봉 불균형과 법인카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 총괄은 자산 개발과 관련해 한 임원과 언쟁을 벌이다 폭언 논란에 휩싸였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선 작심한 듯 사내 비리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결국 노조가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사측에 요구했고 오늘 카카오가 침묵을 깼습니다. 카카오 홍은택 총괄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골프장 회원권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며 환수한 자금은 휴양시설 확충 등 사내 임직원 복지를 늘리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방 과정에선 경기도 안산에 세운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복합 문화공간 서울 아레나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내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괄의 비리 폭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강경책으로 해석되는데 그동안 정보 유출에 민감했던 카카오 문화에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32호로 지정된 고려 팔만대장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고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년 전에도 등재를 신청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불교 사찰 조조지가 소장 중인 고려 팔만대장경 인쇄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인쇄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貴重なこの記憶遺産である2025年春の登録に向けて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문부과학성은 조조지가 보관 중인 중국 송나라 사계판 대장경, 원나라 보령사판 대장경, 고려 팔만대장경 인쇄물 3종을 등재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조지는 이 불경이 조선시대인 1458년에 인쇄됐고 1482년에 나라연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가져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약탈 문화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려는 듯 목판 인쇄 시기와 일본에 전래된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한가 1275年、真ん中の原版が1407年、次の高麗版が1482年、つまりは1500年より前に日本に入ってきて 그러나 일본이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인 고려대장경 인쇄본까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로 하면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은 2년 전에도 조조지 팔만대장경 인쇄본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지만 올해 5월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본의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문화재로 인한 갈등은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첨예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영국과 그리스의 정상회담이 당일에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의 고대 유물의 반환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의 미세한 근육, 말을 탄 전사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이 대리석 조각품들은 영국 박물관에 전시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유물들입니다. 그제 예정됐던 영국과 그리스 간 정상회담이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이 유물 반환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That they were essentially stolen. If I told you that you would cut the Mona Lisa in half, and you would have half of it at the Louvre and half of it at the British Museum,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with the Parthenon sculpture. 영국 총리실은 파르테논 조각상이 반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영국 순핵 총리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ut when it was clear that the purpose of a meeting was not to discuss substantive issues for the future, but rather to grandstand and relitigate issues of the past, it wasn't appropriate. 파르테논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첫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로고로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조각상을 19세기 초 영국 외교관이 뜯어간 건데 반환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크림반도 유물이 우크라이나로 반환되면서 러시아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병합 당시 크림반도에 있던 황금 유물이 네덜란드 박물관에 대여 중이었는데 네덜란드 법원이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총리가 문화재 반환 문제를 강조한 이유가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주요 박물관 곳곳에는 제국주의 시절 약탈했던 유물들이 아직도 상당수 남아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여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낙동강 녹조의 독소 물질이 공기에서도 검출이 됐다면서 지난주에 한 환경단체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곧바로 올해 낙동강 조사에서 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반박의 근거로 삼았던 올해 낙동강 조사가 실제로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점에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수변 생태공원입니다. 주변에 취수장과 양수장,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대학 연구진이 지난 8월과 9월 조사에서 녹조 독소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결과를 지난주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선 호흡기를 통한 마이크로시스틴 흡입이 질병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호흡기 질환을 더 악화시키거나 이제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특히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다음 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부 설명에 따라 낙동강 공기 중 조류 독소 불검출이라는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했다던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올해 낙동강 조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 낙동강은 안 했고요. 뭐 장관에다가 그런 문제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녹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로졸은 안 냈고요. 환경과학원은 환경부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바로 아니다라고 우리 조사했는데 없다라고 했지만 조사한 적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나? 왜 하지 않은 조사를 했다고 자료를 냈는지 물어보자 환경부 담당자는 보도자료 문장을 축약하다 보니 해당 사실을 간과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자료 정보를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중국과 이른바 핑퐁 외교를 전개하는 등 냉전 시기 세계 질서를 바꾼 전략가로 평가받는 고인은 외교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해왔는데요. 그의 타계 소식에 추모가 잇따랐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외교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예술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9일 커네티컷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외교로 대변되는 그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중국과 자유진영의 국가들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 이른바 주계 장막을 걷어내고 핑퐁 외교를 이끌었습니다. 1971년 키신저가 베이징을 방문해 비밀리에 저원라이를 만났고 이를 계기로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양국은 20여 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1979년 공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It started a process which has lasted and grown and is culminating still through 8 American presidents and 4 generations of Chinese leaders. 키신저는 또 구소련과의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베트남전 종식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함께 1973년에는 국무장관에 임명됐는데 미국 정치사에서 안보 보좌관과 외교 수장을 겸직한 사람은 키신저가 유일합니다. 국무장관 취임 이후 중동 평화 조정 노력과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 공로로 그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Nothing that has happened to me in public life has moved me more than this award. 중국은 중국을 세계 외교 무대로 이끌어 오늘날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키신저 전 장관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키신저 전 장관의 타계에 조전을 보냈고 국영 CCTV는 키신저 장관의 생애를 돌아보는 2분 분량의 추모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겸입니다. 지난 2002년이었죠. 병역을 마치지 않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 씨. 유 씨가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당시 법상으로 38살 이후에 신청한 비자는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사유가 없다면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추가 심리 없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수사 기록 12,000쪽을 분석해서 연속으로 보도한 MBC 법조팀의 나세웅, 김상훈, 손구민, 정상빈, 김지인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명문구단 수원 사상 첫 강등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구단의 레전드 염기훈 감독 대행부터 막내 김주찬까지 선수단은 팬들에게 생존과 잔류를 약속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라이벌 서울을 꺾고 기사회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 13년간 몸담았던 수원이 다이렉트 강등 위기에 놓인 상황에 레전드의 책임감은 더 무겁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이렉트 강등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왼발의 마법사인 염기훈의 매력에 빠져 축구를 시작했고 수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한 막내 김주찬도 간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좀 더 편하긴 한데 아낌없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단 첫 해인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과 함께 팀 승리의 절반을 책임지며 소년가장으로 불리는 김주찬. 특히 지난 12일 수원FC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살얼음판 위에 놓인 염기훈 감독 대행을 구해냈습니다. 이제 모레 강원과의 단두대 매치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둔 가운데 김주찬은 다시 한번 수원을 외쳤습니다. 오,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수원. 그리고 염기훈 감독 대행과 함께 팬들에게 생존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들의 웃음을 책임지자라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왔었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또 더 많이 기쁘게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날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FA시장에서 최대어로 평가받았던 양석환 선수가 최대 6년간 78억 원의 원소속팀 두산과 잔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하며 두산의 중심 타선으로 자리 잡은 양석환. 최대 6년간 78억 원, 올해 FA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두산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이적은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단단한 팀을 만드는데 조금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MVP 오지환 못지않게 빛난 신인 투수가 있습니다. 시즌 초만 해도 주목받지 못하다 LG 불펜에 핵으로 거듭난 유영찬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야구에서 단기전은 불펜 싸움입니다. 이번 LG와 KT의 한국 시리즈도 그랬었는데요. 생애 첫 가을 야구였지만 등판할 때마다 자신의 역할, 그 이상을 다해낸 불펜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영찬입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 선발 최원태가 아웃 하나만 잡고 넉 점을 내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벌떼 야구가 가동되는데 이날 LG의 6번째 투수 유영찬이 가장 눈부셨습니다. 5회 투아웃 상황부터 6회에 이어 7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LG는 가장 중요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원태형이 내려오면서부터 오늘 다 모든 투수들이 다 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코치님이 1.1이닝 던지고 나서 하나 더 갈 수 있겠냐 물어봐가지고 저는 너무 자신감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갈 수 있다라고. 3차전, 5차전에서도 마운드에 오른 유영찬은 켈리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LG 우승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리즈 직전 미친 투구를 보여주겠다던 다짐 그대로였습니다. 단기전에는 이제 몇 명 미친 선수가 나와야 좋은 성적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염경엽 감독이 이번 시리즈 MVP로 지목할 만큼 제대로 빛난 유영찬. 정작 자신은 정규 시즌의 기복이 컸다면서 올해 팀의 최하점 선수라고 했습니다. 25등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조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10등 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에 데뷔해 거짓말 같은 한 해를 보낸 늦가기 신인 유영찬. 가을 야구 직전에 태어난 아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아빠가 그 29년 만에 우승하는 그 멤버였고 나중에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래도 자랑스러운 아빠로 봤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MBC 뉴스 박정우입니다. 네, NBA에서 나온 시원한 엘리웁 덩크 보시죠. 한 손으로 올리고 한 손으로 내려 찍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많이 추우셨죠? 이 북극발 한파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꽁꽁 고드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한강변의 모습인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방이 올 들어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이 한파의 최대 고비는 넘긴 셈이지만 주말쯤에야 한기가 빠져나가면서 내일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은 영하 5도, 제천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1도를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는 지금도 눈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강도가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충청 내륙과 전라도 서쪽에도 1에서 최고 7c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안동 영하 6도, 대구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도, 광주와 대구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온은 주말 낮부터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